저는 얼마 안 있어 환갑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환갑잔치 앞두고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슬아에는 아들과 다름없는 나이 터울이 큰 남동생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남동생 용준이가 장가를 가게 되었고 결혼식장에서 저는 혼주석에 앉게 되었죠. 누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예식 시작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멀었나?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신부 대기실에 가보지 않고 왜 여길 왔어? 누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감사드린다고요. 평생 저 키운다고 누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저 혼자 떡하니 장가간다고 예식장 와 있는 누나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요. 누가 결혼을 못했대? 나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저 키운다고 누나가 결혼 정년기 놓친 거 저 다 알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쏟는 남동생이었어요. 결혼식 날 새신랑이 예식 시작도 하기 전에 눈이 퉁퉁 붓게 될까 봐서 저는 그게 또 걱정이 되더군요. 요즘 100세 시대인 거 너 모르니? 혼자 남은 누나가 그리 걱정이면 너 일 치르고 나서 나도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렴. 환갑 앞두고 시집 가도 반백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 시대 아니냐, 응? 저는 남동생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농담을 했더랍니다. 누나가 시집 간다면 저 대출 받아서라도 누나 멋들어지게 식 올려드릴 거예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좋네. 어여 눈물 닦아라 용준아. 새신랑 눈이 퉁퉁 부어서 식장에 입장하는 거 보기 안 좋다. 큰 누나, 저 평생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큰 누나는 누나가 아니라 제게 엄마나 다름없으셨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의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또 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남동생 말 맞다나 용준이는 저에게 남동생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게 사실입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 한복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 남동생이 신랑 입장하는 걸 지켜보는데 문득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하나둘 떠오르더군요. 남동생 용준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제 나이가 30을 훌쩍 넘어서였어요. 그때 저희 엄마는 유방암 투병을 하시던 중이었고 상태가 위독해서 병원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다니던 은행에 휴직계를 내고 엄마 간병을 하던 참이었죠. 유선아,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꼭 할 말이 있다. 어느 날 엄마 간병을 하던 저에게 불쑥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였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무슨 유언이라도 남기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엄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뒤이어 나온 엄마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고백, 너에게 할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심을 해왔던 일이지만 쉽지가 않구나.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제 눈치를 보면서 심하게 불안해 보이는 엄마 눈빛을 보고 있자니 예사 고백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긴 했어요. 유선아, 놀라지 말고 들어주기 바란다. 사실 엄마에게 12살 난 아들 한 명이 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뇨? 누가 뭐래도 그 아인 내 아들이 맞아. 그러니 그 아이를 유선이 네가 좀 키워주렴. 부탁이다 유선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오열하는 엄마셨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저희 엄마가요, 저와 제 밑에 여동생들이 어렸을 때 아빠와 사별하시고 평생을 혼자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저와 여동생들 말고 12살의 어린 아들이 있다니. 엄마가 진통제 부작용으로 헛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죠. 엄마한테 자식들은 저와 미선이, 지선이 뿐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선아, 너에게 못한 말이 있다. 실은 13년 전에 엄마가 재혼하려던 사람이 있었어. 재혼이요? 그래, 사실은 그 사람을... 말씀 끝에 또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절해버린 엄마였습니다. 그 즈음에 엄마는 상태가 위독해서 가끔 그렇게 약기운에 취해 혼절해버리는 때가 많았어요. 엄마, 그럼 그 아이 어딨어요? 엄마. 흔들어 깨워봤지만 엄마는 고통스럽다는 듯 신음소리만 내실 뿐 아무런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사연을 듣지도 못하고 일단 저는 엄마가 적어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무작정 제 남동생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사는 곳이 엄마 집과 그리 먼 곳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딱 버스로 5정거장 거리의 동네였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남동생 용준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부모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얘기 듣고 왔어요. 아,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큰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우리 엄마 큰딸이에요. 사모님께 대충 얘기는 듣고 오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동생이 있다는 것만 들었고 어떤 사연인지는 자세히 듣지 못하고 왔어요. 요즘 저희 엄마 상태가 영 좋지 못하시거든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게 참 걱정이네요. 용준이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 갔나요? 아직 학교에서 안 돌아왔어요. 학교 끝나면 태권도랑 미술학원 들리고 오는 날이거든요. 저기요, 용준이를 대신 돌보고 지내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럼요. 저는 용준이가 태어나던 해부터 사모님을 대신해서 용준이를 키워왔어요. 그럼 용준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된 아이인지 그 내막도 알고 계시겠군요. 그럼요. 저는 사실 사모님 고등학교 후배예요. 처녀 시절부터 사모님과 친자매처럼 친한 사이였고요. 그럼 저희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몰래 용준이를 키워오시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죠. 사모님께서 하셔야 할 말들이긴 하지만 사모님 상태가 위중하니 일단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와서 소파에 좀 앉으세요. 목이라도 축이면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차를 한 잔 내오는 보모였어요. 그리고 보모로부터 듣게 된 과거 엄마의 사연은 참으로 기막히고 기구한 것이더군요. 사모님께서는 사실 재혼은 약속한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엄마에게요? 네, 그때 큰따님. 참,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유선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친한 분이신데 제게 말씀 편하게 하시고요. 언니와는 막역했지만 제가 그림자처럼 용준이를 키우다 보니 유선 양은 초면이라 그래요. 아직 말을 놓기는 좀 실례 같네요. 보모라는 이모님은 교양 있고 나긋한 말투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저와 한참 났음에도 초면이라면서 말 놓기를 끝까지 사양하시더군요. 유선 양이 고3 올라가던 해라서 그때 언니가 예정됐던 재혼 날짜를 미루게 됐어요.
언니, 사장님이랑 가족 식사 날짜 잡혔어요? 사장님이 초혼이라 결혼식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야 하나 물어봤는데 내 입장 고려해서 조용히 가족 식사로 대체하자고 하더라. 어머, 이거 혹시 언니가 예물로 받은 목걸이랑 반지예요? 음, 얼마 전에 불쑥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나가봤더니 차 안에서 청혼하면서 목걸이랑 반지를 내밀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며 수줍게 웃으시던 엄마셨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인사시키고 가족 식사하고 그럼 살림 합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날 식사 자리에는 너도 초대하고 싶은데. 그럼요, 언니. 언니가 좋은 분 만나 다시 가정 꾸리는데 내가 가서 축하해줘야죠. 엄마는 20대 시절 아빠와 사별하고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혼자서 저희 세 자매를 키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늦은 나이에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분을 만났던 거였죠. 언니가 만났던 사람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재력도 남달랐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일만 하며 사느라 혼기를 놓쳐서 그 나이까지 결혼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엄마가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아주 우연한 기회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는 막내 여동생과 외출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동동거리고 거리에 서 계셨대요. 어린 여동생을 업고 길에서 동동거리는 엄마를 보고 한 자동차가 엄마 앞에 딱 서더랍니다.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 오는데 택시가 영 안 잡혀서. 그날 차를 몰고 관계자 미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사장님은 길거리에서 혼자 다급하게 택시를 잡는 엄마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아픈 여동생과 엄마를 함께 병원에 데려다 주셨고 지갑이며 카드를 두고 온 엄마를 위해 병원비도 선뜻 대신 결제를 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표정이 너무 다급해 보이셔서요. 또 따님분도 무척 아파 보였고요. 큰 병 아니라니 다행이군요. 저 명함이라도 한 장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엄마와 그 남자분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그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주변 사람들 모르게 2년 가까이 비밀스레 만남을 이어오셨다고요. 유선 씨 엄마와 그 사장님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서로 함께 살기로 결혼 약속을 했어요. 엄마는 왜 그때 그럼 그런 말씀을 이런 방구 안 하신 걸까요? 그때 유선 양이 고3이었고 동생들도 다 중학생이고 그래서 한참 딸들이 예민할 시기라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 언니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입시를 마치는 즈음에서 그 남자분을 저와 여동생들에게도 소개를 시킬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선 양 입시가 끝나고 형부될 분을 소개하려던 시점에 그분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을 떠나다니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참 너무나 황당하고 허망한 죽음이었죠. 외국 출장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그만. 언니는 그때 충격이 너무 심했고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사람처럼 경황 없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부모라는 분의 설명을 듣는데 저 역시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함할 만한 일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형부가 될 뻔했던 사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남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남자분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아셨다고요? 네, 그래요. 보모 아주머니께 듣게 된 그때의 상황은 참 기막힌 것이더라고요.
그 남자분의 49제를 절에서 지낼 때 보모 아주머니도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49제가 끝나고 나서 절을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엄마가 실신을 하셨대요. 깜짝 놀라 근처 병원 응급실에 엄마를 데려갔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임신 16주 차시네요. 임신이라고요? 네, 혹시 모르셨나요? 하긴 환자분 나이가 있으셔서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 맞다나 지금 제 나이가 곧 50을 바라보는데 임신이라니요, 선생님. 그런데 확실히 임신한 거 맞으세요. 간혹 환자분 나이에도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경전의 여성분이라면 가임기를 완전히 지났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고요. 엄마는 그때 이미 40대 후반, 얼마 있으면 50살을 앞둔 나이셨지요. 나이도 나이지만 재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분이 명을 달리한 상황에 찾아온 아이가 마냥 축복일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임신이라니. 언니, 이왕 닥친 일인데 어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닌데. 뱃속에 아이가 자란다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한동안 고민하던 엄마는 결국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셨더랍니다. 내가 아이 낳을 상황 아니라는 건 알지만 엄연히 생긴 아이를 없애지는 못하겠다. 언니, 그럼 언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작정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려고 해. 대신 숙자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너에게 다달이 네가 지금 일하는 만큼 월급을 줄 테니 우리 아이 네가 좀 키워주겠니? 뭐라고요, 언니? 너 알다시피 나 선생 노릇하며 슬아의 사춘기 딸들이 3명이다. 내 처지상 아이를 직접 기르기는 아무래도 무리 같아. 딸들이 대학 가고 독립할 때까지만 우리 아들을 좀 키워다오, 숙자야. 부탁한다. 엄마의 부탁에 그때 보모 아주머니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남동생을 키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언니와 재혼하기로 했던 남자분이 그래도 다행히 보험금이며 아이를 키울 만한 유산을 언니 앞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걱정이 없었는데 제일 언니가 힘들어했던 게 아이의 엄마 노릇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거였죠. 보모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참 기함할 지경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비밀로 아들을 꽁꽁 숨기듯 키워온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저 역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보모 아주머니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자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웃으며 집으로 뛰쳐들어오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저 오늘 태권도 심사에서 1등 먹었어요, 아줌마. 천진하게 웃으며 태권도 도복 차림으로 들어오는 12살의 용준이. 제가 남동생 용준이를 처음 본 순간이 바로 그때였더랍니다. 아줌마, 이 아줌마는 누구세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해맑게 웃던 용준이의 모습. 저는 용준이를 처음 본 순간 녀석이 제 남동생이라는 직감이 들더군요. 부정하기에 용준이의 얼굴이 저희 엄마와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엄마를 꼭 닮은 까만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안녕, 용준아. 나는 네 누나 되는 사람이야. 오늘 너와 처음 보는 거지? 반갑다. 저는 어색한 인사를 남동생에게 건넸더랍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놀라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하며 저에게 누나 소리를 하는 용준이었어요. 제가 좀 의아한 얼굴로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는 보모 아주머니였죠. 용준이는 누나들 존재를 알고 있어요.
언니가 유선 씨랑 여동생들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군요. 용준아, 너 엄마 안 보고 싶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요즘 편찮으셔서 저 한동안 보러 못 온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남동생이었어요.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고 싶니, 용준이는? 네. 제 눈치를 보듯 망설이다 그런 대답을 하는 용준이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때였습니다. 하루라도 어린 용준이가 엄마 곁에서 지내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용준이었는데 상황 설명을 듣고 제 남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용준이가 한없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라는 존재는 그림자처럼 눈치 보며 며칠에 한 번 보러 오는 게 다였을 용준이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자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날부로 짐을 다 싸서 용준이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의 엄마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재혼하려던 남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야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 시대가 개방적인 때가 아니었죠. 요즘이야 이혼이 흠도 아니고 돌싱남이니 돌싱년이 그런 단어들이 뜨악한 느낌을 주는 시대도 아니죠. 심지어 2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돌돌싱이라는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한 시대니까요. 그렇지만 엄마가 젊으셨을 때만 해도 이혼은 흠이고 숨겨야 하는 멍해처럼 여기던 때였죠. 그 와중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직 사회에 몸담고 있던 엄마셨기에 사별해서 혼자 세 자매를 키우는 여선생이 아비도 모르는 사생아를 또 낳아서 기른다는 걸 감당하기 힘드셨을 게 뻔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30 중반의 나이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만한 나이였고 남동생을 제가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엄마는 기뻐하며 고마워하셨고 슬아의 여동생들은 저처럼 또 모두 놀랐죠. 그래도 얼마 안 가 여동생들 역시 남동생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선아, 고맙다. 용준이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줘서. 엄마, 용준이 존재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몰래 혼자서 보마 아주머니 통에 키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용준이를 키웠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너희들이 사춘기고 또 솔직히 말하면 주변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엄마는 없더구나.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후회가 된다. 그깟 선생님이 뭐라고 학교에서 잘릴 게 두려워서 남들 평판 무서워서 생태 같은 아들을 몰래 숨겨서 키웠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오열하는 엄마셨어요. 그때 엄마의 나이가 61살이셨습니다. 엄마, 그분이요. 용준이 아빠라는 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너희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을 거야. 재혼하자 소리를 나에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아빠 노릇 잘하겠다고 약속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 많이 사랑했다. 사랑했으니 몰래 숨겨 키웠을 망정 내가 목숨 걸고 용준이를 낳은 거지. 회한에 휩싸인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셨어요. 돌이켜보니 한 10여 년 전에 엄마가 용준이를 임신하셨을 때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시골에 내려가 계셨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엄마가 반년 가까이 시골에 내려가 계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엄마는 그 기간에 몰래 용준이를 낳으신 거더라고요. 엄마, 모르면 몰랐을까. 이제 용준이 존재를 안 이상 용준이는 제가 거두겠어요. 평생. 유선아,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해서. 짐이라니 엄마. 행여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여동생만 있어서 좀 허전한 게 있었는데 남동생이 저에게도 있다고 하니 저도 든든하고 좋으네요. 염치 없지만 우리 용준이 잘 부탁한다, 유선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쥐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남동생 용준이를 잘 부탁한다는 그 말이 엄마의 생전 마지막 말씀이 되었죠. 그 후로 저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용준이와 한 집에서 살아왔어요. 사실 엄마가 그때 암투병을 하던 때에 슬아의 여동생들은 모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죠. 엄마 장례식을 치르면서 용준이의 거취에 관해 여동생들과 의논을 하긴 했더랍니다. 언니, 정말 언니 혼자 용준이 키울 수 있겠어? 못 키울 건 뭐니? 용준이가 완전 아기도 아니고 초등학생인걸. 언니, 차라리 내가 데려가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랑 미선이가 서로 집도 가까운데 애 키우는 애엄마 누나들끼리 힘합해서 용준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언니. 언니 아직도 시집 안 간 처녀인데 홀몸으로 용준이까지 키우고 있으면 시집 가기 힘들 거라고. 난 어차피 시집 가는 거에 큰 미련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 일이야 물론 없겠지만 혹시라도 용준이가 제부들이나 조카들 틈에서 눈칫밥 먹는 것도 싫고. 언니도 참, 우리가 용준이 눈칫밥 먹인다는 거요? 그런 말이 아니라 행여라도 제부들이나 너희 아이들이 용준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하는 노심초사다. 그럴 바엔 아직 가정 안 일군 내가 용준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현명한 일인 것 같아. 언니만 누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눠서 누나 노릇 하겠다는 건데 언니만 용준이 키우는 일을 짊어진다고요? 용준이 키우는 일을 말이라도 짊어진다는 표현은 쓰지 말자. 나한테는 한 번도 용준이가 짐인 적 없어.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누나들이 용준이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고 너희들은 가정을 일군 상황이니 내가 제일 적임자야. 언니는 나이만 우리보다 많았지 아이를 낳아본 것도 아닌데 애 키우는 게 그리 호락호락해 보여요? 언니, 아이 키우는 일 보통 일 아니에요. 쉬워 보여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너희들 오해야. 난 일단 용준이가 좋다.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나 아니면 저 녀석을 돌볼 사람 없다 생각하니 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용준이 부탁한 사람도 나잖니. 언니, 우리도 언니처럼 용준이한테 똑같이 누나예요. 누가 나만 누나라디? 내가 용준이와 같이 살면서 키울 테니 너희들도 돌아가며 많이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래. 너희들 말 맞다나 내가 나이만 먹었지 은행만 다닌 골드미스라 애 키우는 일에는 젬병인 게 사실이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렇게 용준이의 엄마 노릇을 하며 살아오게 된 겁니다. 12살 적부터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용준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대학교 가서도 독립하지 않고 저와 한 집살이를 했고요. 그런 용준이다 보니까 저에게 용준이는 남동생이라기보다는 아들에 가까운 존재라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상을 받았다며 천진하게 웃던 어린 녀석이 장가를 간다고 어엿한 새신랑의 모습으로 식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감회가 새로운 저였죠. 언니, 평생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나눠서 해야 할 일을 언니 혼자 책임지게 해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무슨 말이니? 너희들도 많이들 도와줬는걸. 오늘 같은 날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셨을 거야. 우리 용준이가 저런 참한 신부감 만나 장가간다고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동생들의 눈에 모두 눈물이 글썽하게 맺혀 있더라고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용준이와 새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형님,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래, 결혼식 올리느라 고생했는데 잘 쉬고 여행 즐겁게 하다 돌아오렴. 올 때 좋은 선물 사다 드리려고요. 혹시 형님 좋아하시는 가방 브랜드 따로 없으세요? 아유, 됐어. 이 나이 먹고 어디 비싼 백 들고 돌아다닐 때도 없다. 괜히 선물 산다고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 먹으렴. 용준 씨가 형님 선물 비싸고 좋은 거 사다 드린다고 벌써 벼르고 있는 거려? 명품백 하나 제대로 된 거 사다 드린다고 신나 있어요. 용준아, 내 명품백은 필요 없으니 네 아내 거랑 장모님 거나 챙겨드리렴. 새신랑이 신혼여행 가서 내 선물부터 챙기면 너 처가에서 점수 깎인다.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저희 부모님도 형님께서 용준 씨 어머님 같은 분이라고 제가 평생 잘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러시는데요. 살갑고 예의 바른 성정의 올케였습니다. 저와 용준이의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 데다 올케는 또 용준이보다 나이가 한참 미치라 말이 올케지 거의 며느리뻘의 올케인 게 사실이었죠. 이런 상황에 시누이가 불편할 법한데도 첫 만남부터 저에게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올케였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또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 사돈 어르신 내외였고요. 평생을 우리 박서방 키우신다고 누님분께서 고생 많으셨다 들었습니다. 고생은요, 무슨. 저도 홀몸이라 여태 우리 용준이가 많이 의지가 됐어요. 박서방이 그러더군요. 누님께서 자기 키운다고 평생 시집도 안 가고 헌신하셨다고요. 제가 우리 딸내미에게도 누누이 말해뒀습니다. 너는 시누이 분 자리가 시어머니 자리나 매한가지니 평생 잘하라고요. 아닙니다, 사돈어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용준이와 함께 살았습니다만 제가 한다고 했어도 엄마 노릇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유, 박서방이 얼마나 누님분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그런 빈자리 모르고 자랐을 정도로 누님분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요. 녀석이 저를 좋게 말해준 모양이네요. 저뿐 아니라 제 여동생들도 우리 용준이를 많이 예뻐했어요. 네, 작은 누님, 둘째 누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찬이며 도시락은 모두 또 작은 누님, 둘째 누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와 용준 씨 신혼살림 차리면서 형님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올케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의였기에 무척 당황한 게 사실이었죠. 나와 같이 살겠다고? 결혼해서? 네, 형님. 용준 씨에게는 형님이 어머니 같은 분인데 혼자 지내실 형님 걱정을 용준 씨가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저도 형님 모시고 사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용준 씨와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건 아닐 소리야. 나를 생각해주는 건 무척 고맙다만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이 시킬 일도 없고. 용준아, 네가 괜히 난정이에게 부담을 준 거 아니니? 누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난정이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럼요. 박서방 아이디어가 아니라 난정이가 처음 낸 생각입니다. 저희 내외도 잘 생각했다고 칭찬해 줬고요.
사돈내외까지 나서서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난정아, 네 뜻도 참 고맙고 사돈 어르신들께서도 저를 그리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는 용준이와 난정이가 신혼살림 차리며 오붓하게 두 사람 가정을 일궜으면 좋겠어요. 남동생 내외의 뜻이 가상하고 고마웠지만 저는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동생을 장가 보내는 일이 서운한 게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외롭더라도 남은 인생은 저만의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생각도 한켠에는 있었고요. 남동생 내외가 신혼여행을 떠나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있던 날 저녁, 여동생 2명이 기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들이야? 어쩐 일은요. 보나마나 혼자서 꿀꿀하게 혼자 소주 마시고 있을 것 같아서 왔지. 오늘 용준이 장가 보낸 날인데 우리 자매들끼리 한 잔씩 하려고 왔어요. 미선이가 안주도 만들어 왔어. 언니 좋아하는 잡채. 제가 용준이 없이 혼자 지낼 첫날을 걱정해서 일부러 놀러온 여동생들이었어요. 저를 헤아리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좀 찡한 마음으로 동생들을 맞았더랍니다. 언니랑 미선이랑 한잔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우리 세자매 술잔 기울이는 거야. 엄마랑 아빠 재산 날 뿐이잖니. 그러게요. 우리 셋 다 애주가인데 뭐 사는 게 바쁘다고 셋이서 술잔 기울일 시간도 잘 안 나나 몰라? 언니는 용준이 장가 보냈으니 앞으로 시간 많이 날 거고 나는 큰애 군대 갔고 둘째 녀석 유학 갔으니 좀 여유로워질 테고 너는 한가해지려면 멀었다 얘. 애들 내년 내후년 차례로 고3 아니니? 그러게 말이에요. 둘째 언니가 큰언니 벗 많이 해줘요. 용준이 장가 보내고 우리 언니 무슨 낙으로 살까 모르겠네. 얘들 좀 봐라. 내가 뭐 용준이 아니면 삶의 낙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니? 언니, 솔직히 옆에서 보기에 그래요. 여태 너무 용준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지 뭐. 언니 좋다는 사람 다 마다하고 용준이 키운다고. 언니 결혼까지 갈 뻔했던 사람은 지금쯤 뭐 하며 사나 모르겠네. 혹시 연락은 안 해봤어요? 누구 말이니? 이제 내가 누굴 만났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언니, 우리 옛날 가족 앨범 어딨어요? 전에 보니까 언니 자개장롱에 앨범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엄마 쓰시던 농 안쪽에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가져올 테니. 오랜만에 여동생들과 옛날 앨범을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돌아가신 엄마도 참 젊고 저와 동생들도 어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엄마 돌아가시던 때가 딱 큰언니 나이네. 그러게 말이다. 난 엄마 돌아가시던 때 엄마 나이가 환갑이라 돌아가시기엔 젊은 나이지만 아들이 있다고 고백하셨을 땐 엄마 나이에 싶은 생각이 든 게 사실이었지. 엄마가 용준이를 거의 50살 가까이 돼서 낳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엄마 돌아가시던 때 나이 되고 보니까 나이만 먹은 거지 나 늙은 거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엄마가 민망해 하시면서 용준이 존재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뜨악하게 반응하지 말걸. 그런 후회가 이제야 들어. 그런 반응까지야 뭐 사람인데 어째요. 자식들은 어리나 늙으나 자식인걸. 엄마한테 숨겨진 아들 있다는 말 듣고 뜨악 안 한 딸내미가 어딨어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평생 용준이 거둘 거 좀 따뜻하게 반응할걸. 그런 후회가 들더라. 언니도 참 평생 용준이 살뜰하게 키워서 의사 만들어 번듯하게 장가까지 보낸 게 다 언니인데 그런 거 가지고 죄책감을 가져요? 용준이 존재가 싫은 적은 없었지만 솔직히 젊어서는 엄마의 숨겨진 연애사가 썩 달갑지만은 않았거든. 그거야 언니뿐만이 아니었죠.
미선이랑 나도 마찬가지였어. 사실 젊었을 때만 해도 엄마의 그런 숨겨진 연애사를 마음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또 성격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좀 고지식한 데가 있거든요. 암투병을 하며 시한부인 환갑이 넘은 엄마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게 자랑할 만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건강이 위독하셨고 죄책감과 민망함이 드러나는 얼굴로 용준이를 부탁하셨기에 싫은 소리 없이 엄마에게 걱정 말라 말씀은 드렸지만 마음으로 엄마의 연애를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갑이 넘은 지금 엄마처럼 저 역시 홀몸으로 남동생 용준이를 키워오다 보니 엄마의 외로웠을 처지를 이제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저 역시 용준이를 키우며 겉으로는 싱글맘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낡은 앨범 속에서 40대의 엄마는 참 고우시더라고요. 그 즈음의 나이에 용준이 친아버지와 만나 만남을 시작하시던 때라는 걸 알기에 그 즈음의 엄마 사진이 달리 보이더랍니다. 그때는 우리 엄마가 그저 엄마이기에 나이 많은 아줌마이고 엄마라는 역할만 생각했을 뿐 여자로서의 엄마의 인생을 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엄마는 용준이 친아버지를 만나며 저와 동생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꽁꽁 숨기셨던 거겠죠. 언니, 이거 봐. 엄마 44살 정도 때 사진이야. 우리 엄마 이때도 꽤 괜찮았다. 그지? 엄마가 미인이셨잖아. 피부도 희고 나이 먹어서도 몸매 호리호리하시고. 솔직히 우리 자매들 중에 엄마 미모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우리들 중엔 큰언니가 엄마 제일 많이 닮았지 뭐. 안 그래? 동생들이 가리키는 사진 속에서 엄마는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노란색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양산을 들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 즈음의 엄마는 자식들에게는 오픈할 수 없었지만 뒤늦게 찾아온 생의 끝사랑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계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긴 했어요. 제가 남동생 용준이를 키우는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마음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은행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용준이란 아이가 그럼 유선 씨 아들이 아니고 남동생이라고요? 지점 사람들 다 유선 씨 아들로 알고 있던데요. 착각들 하기에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용준이는 남동생이긴 하지만 제게 아들 같은 녀석인 게 사실이고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제가 아들 혼자 키우는 이혼녀인 줄 아셨다고요? 네, 솔직히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오해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전 그럼 이만. 어느 날 사내에서 대화 끝에 그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더랍니다. 저기요, 유선 씨. 제가 유선 씨 상황 다 오케이라면 저 남자친구로 받아줄래요? 뭐라고요? 사실 저는 유선 씨가 이혼녀라고 오해했던 상황에서도 유선 씨한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혼녀가 아니라는 게 검증되었으니 절 만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선 씨가 이혼녀였더라도 전 유선 씨에게 고백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혼자 남은 남동생을 혼자 여태 거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유선 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고요. 이제 더는 유선 씨 지켜만 보는 거 못하겠다고요. 그런 고백으로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여건이 결코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았고 남자들 틈에서 오래 직장 생활하며 버텨내느라 성격도 칼칼하고 날카로운 편이었죠. 거기다 남동생 용준이를 키우다 보니
직장을 옮길 때마다 아들 딸린 이혼녀라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은행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가끔 용준이가 회사 앞으로 저에게 오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뒷담화를 지어냈던 겁니다. 처음엔 일일이 그런 소문을 정정하다가 나중엔 그럴 의미를 못 느껴서 그냥 내버려 두곤 했던 저였죠. 사실 용준이를 키우면서 한 해에 두 해의 시간이 가면서 저는 저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간혹 연애를 해서 결혼 얘기가 나올 즈음이 되면 남동생을 결혼해서도 유선 씨가 키워야 한다고요? 그럼 용준이를 제가 아니면 누가 키워요? 여태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제가 키운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유선 씨 여동생도 2명이나 된다면서요. 여태 유선 씨가 돌봐왔으니 앞으로는 여동생들이 좀 돌봐도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용준이가 무슨 짐짝도 아니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며 옮겨다니며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용준이는 말이 남동생이지 저에게 아들 같은 녀석이고요. 듣다 보니 좀 너무 당당한 태도란 생각 안 해요? 당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재혼하는 자리도 아닌데 자식벌 남동생 데리고 온다는 여자를 반길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저와 결혼이 힘들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하네요. 관두죠 뭐 그럼.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인데 시작부터 너무 삐걱거리는 것 같네요.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그런 태도가 아닌 게 너무 당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런 태도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대놓고 이기죽거리며 저를 떠나간 남자도 있었어요. 몇 번 그런 식으로 이별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용준이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난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삼았죠. 그런 저에게 처음부터 용준이를 키우는 저의 조건을 멍해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남자는 태수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관계가 조금 진지해진 후부터는 먼저 용준이를 만나서 허물없이 친해진 태수 씨였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졌어요. 저와 태수 씨의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태수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뭐? 아들뻘 남동생을 데리고 시집 온다고?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엄마, 다른 사람 자식도 아니고 유선 씨 남동생이에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어미란 여자가 본 남편도 아니고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그 남동생이라면서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데 너는 그런 집안 여자를 네 와이프로 들이고 싶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엄마도 다 들으셨으면서 그러세요. 시끄럽다. 너 이 애미가 죽는 꼴 보려거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해. 그 시어머니 될 분이 당시에 중증의 심근경색 환자였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병이었고 그 병을 빌미로 죽기 살기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태수 씨 어머니였죠. 그 남자 역시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고 형제자매도 없는 상황이라 어머니에 대한 효심 하나는 누구보다 각별하다는 걸 저는 알았고요. 태수 씨,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할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유선 씨, 우리 어머니 시간 두고 천천히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네? 아니에요. 저번에도 회사 앞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울면서 부탁하셨어요. 제발 태수 씨 놓아달라고요. 유선 씨. 진짜 계속 속상하게 만들다가 어머니 병세 악화라도 되면 저 정말 감당 못할 거예요. 결혼을 해도 저나 태수 씨는 각자 남동생,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행복한 동거가 될 상황도 아니고요. 그럼 고작 그런 이유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고작이라뇨.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구보다 큰 문제라는 거
태수 씨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여기까지만 해요. 그런 이별을 한 남자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다른 연애는 헤어지고 나서 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태수라는 남자는 여전히 가끔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주기적으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당시 남동생 용준이와도 친삼촌처럼 허물없이 잘 지냈고 저를 참 많이 사랑해준 남자였거든요. 오래된 앨범을 동생들과 뒤적이다 보니 엄마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다가 불현듯 제 지난 연애사가 머릿속에 소환되더라고요. 여동생들은 그날 저 혼자 적적할 거라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작은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소주를 한 병 가까이 비웠는데도 좀처럼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겨우 새벽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요. 생전 보이지 않던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유선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마워.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어떤 남자분의 손을 잡고 사라지셨어요. 두 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뭔가 기분 좋은 소풍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라 꿈속에서도 저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꿈 얘기를 여동생들에게 했더니 언니, 엄마가 이제 진짜 마음 놓고 제자리를 찾아가셨나 봐요. 손잡고 같이 떠난 남자분 용준이 친부가 아닐까? 꿈은 꿈일 뿐이지 너무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며 여동생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집으로 떠나고 저는 미뤄뒀던 일정을 시작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는 다니던 은행을 퇴임하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은행 일에 또 용준이 키우는 일에 제 취미 활동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잘 나지 않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요. 사진 찍는 걸 제대로 배우는 일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를 공을 들여 검색했고 가입을 했더랍니다. 환갑 가까이 먹어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려니 그게 뭐라고 또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이제라도 언니가 좀 사는 재미를 느껴보라며 늦깎이 제 취미 활동을 응원해 주더군요. 동호회에 나가보니 생각보다 나이대가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20대 청년부터 30, 40대의 사람들, 제 또래거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동 카메라 작동법부터 렌즈를 다루는 법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무리를 지어 출사 활동을 나갈 수 있는 점도 좋았죠. 한 번은 순천만 갈 때를 찍는다고 조를 잃어서 출사 활동을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저를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기 혹시 안유선 씨 아니세요? 누구길래 초면에 내 이름을 아는 걸까 싶어서 돌아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 헤어진 그리운 그 옛 연인 태수 씨가 반백의 머리를 하고 목에 구형 라이카 카메라를 건 채 활짝 웃으며 서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와 같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요. 20여 년 전 그 사람과 제가 한창 데이트할 때 서로 기념일날 각자에게 선물해준 카메라였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난 기념일에 저와 그 사람은 반지나 목걸이 대신 서로에게 카메라를 선물해줬더랍니다. 서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도 그랬고 남은 평생 서로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아주는 사람이 되자는 약속의 의미로 서로에게 선물한 증표였던 셈이죠. 태수,
최태수 씨? 목소리 들으니 유선 씨 맞네요. 얼굴도 거의 그대로인데 목소리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우리 둘 다. 그러고선 서로의 카메라에 동시에 시선이 간 태수 씨와 저였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고 수백 마디 말 이상의 교감과 회환이 우리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카메라를 여태 가지고 있었어요. 태수 씨도 여전히 가지고 있네요. 그 카메라. 세월을 돌고 돌아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 참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와 그 사람은 순천만 일대를 돌며 사진도 찍고 또 서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더랍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네요. 저는 얼마 전에 남동생 장가 보냈어요. 은행 퇴임해서 보다시피 요즘은 팔자 좋은 백수를 지내고 있고요. 태수 씨와는 동호회를 통해서뿐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만난 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남다른 저와 그 사람이지요. 남동생을 장가 보내고 저에게 남은 시간들이 좀 외로울 거라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평생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리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소중하고 축복이란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